황토현 아래 널린 주검. 구순회에서 출발한 농민군 수천 명은 먼저 무장의 주변 고을인 고창, 흥덕, 금구, 부안 일대를 휩쓸었다. 전봉주는 백마를 타고 앞에 대장기를 펄럭이며 위의를 갖추고 행진했고, 말을 탄 군사 20여 명이 뒤에서 호위했다. 농민군이 정식 대오를 갖추었으므로 대장도 위험을 보이려 한 것일 터였다. 농민군이 가파른 굴치를 넘어 행진해 올 때 최경선이 300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합류했다. 또 곳곳에서 결성된 많은 농민군이 대기하다가 전봉준의 부대가 나타나자 환호성을 지르며 행동을 같이 했다. 이들 농민군은 먼저 고창으로 들어가 관할을 접수하고 다음 날에는 정읍과 고부, 줄포로 흩어져 진출했다.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부대 3천여 명은 고부로 방향을 잡았다. 그들은 말목장터에 숨겨놓은 무기를 찾아 꺼내들고 23일 밤 다시 고부 관하로 몰려갔다. 고부 관하는 텅텅 비어 있었다. 관하에 남아있던 몇몇 좌수와 구시라치들은 전봉준을 보고 두 손 들고 환영의 소리를 질렀다. 전봉준은 옥사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재차 풀어주고 창고에 남은 양곡, 무기 등의 물품을 거두었다. 하지만 화약고를 점검하다 실수로 불이 나서 농민군 몇 명이 죽는 사고도 일어났다. 농민군은 고부 관하에서 이틀 동안 대오를 정비하고 의사를 강화했다. 한 무리의 농민군은 먼저 태인으로 몰려가 수령을 욕보였다. 사흘 뒤쯤 그들은 전주의 입구인 원평으로 진출했다. 황급해진 전라 가명에서는 가명이 가까운 고을에 공문을 보내 포군과 보부상 수백 명씩 보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가명의 군사들과 구시라치들에게 용두고개로 나가 밤낮으로 지키게 했다. 이에 원평으로 진출하던 농민군은 금구 관하로 후퇴해 한바탕 분탕을 친 뒤에 일단 물러갔다. 전주성 점령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무리의 농민군은 부안 농민군과 합세해 부안 관하로 들어가 부안 현감 이철화를 묶어 죄를 물었고, 일부는 부안의 줄포와 법성포로도 진출했다. 그곳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부안 사포에 제주에서 온 농민군이라고 스스로 밝힌 무리가 상륙한 것이다. 아쉽게도 그들이 현지 농민군과 어떻게 합류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줄포에 숨어들어 동정을 살피던 일본인 첩자 파계생은 농민군이 행진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자신이 끌고 온 배에 타고서 봉창을 통해 밀란군을 바라보니 척후의 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기는 청색, 홍색, 백색, 황색의 구별이 있었다. 농민군이 기를 들고 상하 좌우로 흔들었는데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느리게 흔들어 온 부대의 진퇴를 지휘했다. 이로 볼 때 농민군은 고부봉기 당시부터 대오가 정비되어 오합지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밀란 무리와 차별되는 점이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일본인 첩자들은 이렇게 곳곳에서 염탐해 일본 정부와 공사관에 보고했다. 농민군이 작전상 전진, 후퇴한 것은 앞과 뒤를 맑게 해 진로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민군과는 달리 금산에서는 전봉준이 보낸 통문을 받고 현지 농민군이 스스로 봉기했다. 그들 중에는 고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농민군은 진산 방충리에 모여 있었다. 그러자 보부상 우두머리 김치홍, 임한석 등이 은민 1000여 명을 이끌고 농민군에게 공격을 퍼부어 114명을 사살하고 9명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때부터 금산과 진산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접경지대에서 많은 희생과 분쟁을 겪어야 했다. 또 충청도와 경상도 등지에서도 수백, 수천 명이 모여 이른바 불온한 행동을 했다. 그들도 전봉준의 포고문을 받고 행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월 말쯤 농민군 주력부대는 고부 예동에 주둔하고 이어 동진강가의 백산으로 진지를 옮겼다. 각지에서 몰려드는 농민군을 결집시키고 대열을 정비하려는 의도였다.
전봉준이 띄운 포고문을 보고 각지의 농민군이 백산으로 몰려왔다. 고부와 백산으로 몰려든 농민군은 먼저 손화중포, 김계남포, 김덕명포의 8천여 명이었다. 그들 두령으로는 고창의 오하영, 오시영, 정읍의 손여옥, 차치구, 태인의 김낙삼, 최경선 등이었고 접주로는 고창의 홍락관, 홍계관, 고부의 송대화, 금구의 김인배, 무안의 백유인, 송두옥, 김응문, 남원의 김홍기, 진안의 이사명, 전화삼, 장흥의 이방원, 이인환, 장성의 김주환, 나주의 오권선, 순천의 박낙양 등이었다. 기록에 나타난 수만 해도 호남 40여 고을의 접주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백산에 모인 농민군 수가 도합 8천여 명이었다고 한다. 지도부에서는 백산에서 농민군을 새롭게 편성하고 부서를 결정했다. 여러 사람이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했다. 이제 전봉준은 정식으로 연합한 동학농민군의 총사령관이 된 것이다. 그 부서를 보면 총괄령 손화중 김계남, 총참모 김덕명 오시영, 영솔장 최경선, 비서 송희옥 정백현 등이었다. 총괄령은 총대장의 지시를 받아 군사를 지휘하는 부사령관 역할을 담당했고 총참모는 자문을 구하는 고문 역할이었으며 영솔장은 가장 앞선 부대를 지휘하는 선봉장이었다. 비서는 여러 문서 실무를 담당하고 선언문을 작성했다. 최경선은 전봉준의 오른팔이라 할 정도로 신임을 받는 부하였다. 송이옥과 정백현은 젊은 문사로 이름을 떨쳤는데 남아있는 농민군이 발표한 글을 보면 모두 논리정연한 명문장이다. 전봉준이 직접 쓰기도 했지만 주로 비서들이 그의 지시에 따라 대필했다. 정식으로 지도부가 설치되자 백산의 정상에는 동도대장 또는 보구간민, 제포구민 등의 문구가 쓰인 깃발이 펄럭였으며 대부분 흰옷을 입은 농민군이 때때로 죽창을 높이 세워 함성을 질렀다. 농민군은 여기서 대우를 짜고 훈련을 받기도 했다. 흰옷을 입고 푸른 죽창을 꼬나든 농민군의 모습에 일어나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농민군이 일제히 일어서면 흰 구름을 뭉친 듯 했고 앉아있으면 푸른 죽창이 빽빽했던 것이다. 들썩이는 농민군의 열기는 작은 백산을 들어 옮길 것만 같았다. 먼저 백산의 지휘부에서는 거사 동기를 간단명료하게 밝힌 경문을 다시 사방에 돌렸다.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의 이름은 그 본의가 결단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양반과 부호 앞에서 고통받는 민중과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부터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돌이키지 못하리라. 동학사. 경문은 다시 한번 정치를 바로잡고 외세의 개입을 막을 것을 촉구하며 고통받는 민중과 중간계층에게 농민혁명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경문을 품에 숨긴 농민군 첩보원과 파발마들이 전국 곳곳으로 분주히 내달렸다. 이 글에서 그들은 단지 호남의 한 지역을 해방하기 위해 봉기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동학 농민혁명 초기부터 서울로 진격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편 전라감사의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황급히 토벌군을 꾸렸다. 4월 2일 장의영 정령관인 홍괴훈을 양호 초토사로 임명하고 장의영 군사와 통의영 군사, 평양 수비병인 서영 군사를 이끌고 충청도와 전라도 농민군을 진압하게 했다. 홍계훈은 지난해 보은 집회의 어윤중을 따라간 가장 용맹한 장수로 알려져 있었다. 홍계훈은 대관 이학승, 이두황, 원세록 등과 함께 인천항으로 집결했다. 그들은 군함인 평원호, 창룡호와
세미수송선인 한양호에 나누어 타고 4월 6일 오후에 군산항에 도착했다. 군사는 모두 700여 명이었다.